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부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YTN 취재에 김건희 씨가 직접 응하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사전에 캠프랑 상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방금 그 YTN 취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다 전화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으신 것 같고, 이렇게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서 캠프와는 거의 전혀 상의가 안 됐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특히 해명하면서 수상 부분에 대해 있어서 돋보이려는 욕심에 그랬다. 결혼 전 일인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나. 이 얘기가 더 논란을 증폭시켰는데, 오늘은 물론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답 이경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처음에는 의향이 있어, 그래서 사과를 해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좀 봤는데,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사과하겠다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사과 시점이나 내용이 부부간에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이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언론을 대하는 게 좀 미흡해서 대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론 대항을 했다라는 얘기를 또 영상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는 거고, 캠프 내, 그러니까 선대위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얼굴 가린 사진에서 그 배우자를 대하는, 목덜미를 잡고 밑으로 내려서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됐단 말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 같은 여성으로서 봤을 때도 저것이 그 배우자를 대하는,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것이 맞는가, 그 주변 사람들,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 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마치 하대하듯이 저렇게 하는 건가,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복잡하다, 보고 있기에 상당히 복잡하고 이상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그 결혼 전에 문제인 거였다, 그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혼 후에도 허위 경력을 이용한 이력서 활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해명도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천하람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쉴드 치기가 쉽지 않죠. 네, 쉴드 쳐서도 안 되고요.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죠. 저는 아까 이경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과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사과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사과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깔끔하게 숨기는 거 없이, 그리고 정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보수 진영 평론가들과 보수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굉장히 엄격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또 그게 윤석열 후보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로남불을 하는 태도는 결코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결혼 전후냐의 부분은 저도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까지는 합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 행위 자체로 또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영부인이 되실 분이니까 자기 스스로도 좀 높은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 저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결혼 전이냐, 여성 문제, 스토커냐, 국모냐, 이거는 국민의힘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 실제로 여성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모 얘기는 말도 되지가 않는 거고요.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혼 전후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허위 이력을 제출해서 근무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혼 전후가 아니고요. 예. 사법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불법을 했느냐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처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봤을 때 사법적인 내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이 이거를 도덕적으로 좀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당이 선거 개입을 하는 거다.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분인지 아니면 뭐 아직도 검찰총장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거 개입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정치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대변인님 뭐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하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뭐 여성이라서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은 좀 안 맞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영부인이라고 하면 영부인 되실 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후보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검증의 대상이니까 이걸 뭐 단순히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만 할 일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결혼 전 일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차용해서 썼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도 사과할 의향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잘 사과를 하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이재명 네. 후보가 이제 결혼 전 얘기 말씀 주셔서 그것만 언급을 하면은 이렇게 학교에 제출한 허위 이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왜 호텔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라는 어떤 프리랜서 그 경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라 이거는 결혼 전의 일이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죠. 저 전체는 허위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허위지만 전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조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체험활동 72시간인데 96시간이라서 허위라고 얘기했었죠. 인턴십 참여 출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거 갖고도 기소를 했고 진학 관계 없는 건 미국의 퀴즈 문제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성적 사정 업무 방해로 또 기소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면은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 과거에 이런 행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께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저희가 사과를 해야 될 때 물타기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길게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에서 너무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가지고도 민주당도 깔끔하게 사과를 못하고 사실 최근까지도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잡음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좀 정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윤 후보가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라 공개 채용도 아니고 현실을 좀 잘 보고 이야기하라. 이 기자들한테 좀 격앙됐더라고요. 옆에서 말리는데도. 근데 이런 식의 접근 태도는 지금 불붙은 상태에서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데. 안 좋죠. 왜냐하면은 겸임 교수 자리도 요즘 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단순히 교수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이력서에 한 줄을 더하기 위해서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럼요.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겸임 교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나 뭐 관행적으로 했었다 이런 얘기는 아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내로남불처럼 들릴 예. 소지가 다분하다 예.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럼 교수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는 이력서 허위로 쓴다라는 전제가 약간 깔린 것 같고요. 강사는 뭐 대충 해도 된다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공채 학교 홈페이지만 봐도 예. 공채가 되는 거고요. 시간 강사는 다 공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발 조치가 있을 아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해명할 때 사실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가 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좀 가보죠. 우클릭한다 이런 지적이 요즘 있던데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자. 근데 이게 당내에서 제대로 혹은 청와대와 제대로 소통을 했느냐. 이재명 후보가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 기사가 나고 있던데요.
당에서는 우선은 그 원내대표가 당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하고는 얘기가 전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지점은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1년 유예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많이 뭐 뉴스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3개월, 6개월, 9개월에서 100%, 50%, 25 죄송합니다. 25% 이렇게 약간 그 감면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보유세는 늘린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 보유세를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팔고 싶어도 이 파는데 양도세 때문에 내가 팔지를 못하지 않냐. 이런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타버스를 놓고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많은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 전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런 과정인 거고 당과 함께 가는 부분인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것은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세금 많이 내고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급 적용도 안 될 텐데.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지금 계속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양도세를 내려야지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과 불만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국민께 혼이 났습니다. 그럼 그 혼난 상태로 쭉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걸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았죠.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진즉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청와대에서는 뭐 당장 긍정적인 반응 안 나온다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돌려서 말씀하신 거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면 이상민 의원께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당내에서나 당정청 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의 안정감이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고요. 특히 저 참 선거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존의 이낙연 후보나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경 개혁파, 특히 토지와 관련해가지고는 규제 그 중요성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시는 후보셨는데 이제 또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 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왜 도대체 이거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그러시나 철학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짧게 듭니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180명은 아니지만 180석이라고 계속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마다 민주당과 좀 다른 의견을 내셨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금도 다수의 많은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세요. 다수의 많은 의원들을 대지 못하시고 딱 이상민 의원 한 분만 말씀을 하셨고 이분은 그전에도 그렇게 좀 민주당과 결이 다른 얘기를 좀 간혹 많이 하셨다. 뭐 그중에는 옳은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보유세는 지금 높여야 되는 것이다.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변함없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반년을 넘게 지켜보고 있어요. 변함없이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급을 확대하고 보유세를 우선은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유세는 높이고요.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 그 중에서 방점이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좀 전에 우리 그 변호사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후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종의 공급 대책이다 이런 말인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5월 달까지 팔아라 이것도 일종의 공급 대책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때 안 먹혔는데 이번엔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 혹은 당정청이 제대로 협의가 될지 좀 지켜보고요. 천안 변호사가 이 후보가 소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양쪽 후보를 이렇게 보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일정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이재명 후보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하루에 5개, 6개씩 잡고 메타버스 타면서 가는 곳마다 즉흥 연설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메시지도 여러 너무 많이 하니까 일관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듣고 그 일정이나 메시지를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즉흥 연설이라고만 무조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제 메타버스를 가면은 그 메타버스 일정에 대해서 기조를 저희가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좀 배포를 하거든요. 기조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인지 그 기조를 다 잡아요. 그리고 후보가 지금 토론회만 봐도 처음하고 다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동작, 고개 동작, 어떤 말하는 제스처, 말의 템포 빠르기 이거 다 전날에 리허설 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갈 때도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조율이 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전두환 발언도 조율하고 나간 거예요? 거기까지 조율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심 기조는 네. 잡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정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그 일정을 다 조율하고 만들어내는 선대위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국민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연설만 하는 걸 만날 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게 원래 정상이죠. 예. 상대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너무 만나지 않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너무 많이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메타버스는 일정이 취소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어차피 뭐 이번 선거는 온라인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천안 변호사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메타버스로 저렇게 전국을 돈 거는 가면은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일정을 잡지 않느냐. 대통령 선거 한 건 맞느냐.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오히려 후보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고 뭐 관훈 토론 이런 데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 관훈 토론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치인의 화법이 좀 더 숙달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할 것 같고 저는 메타버스는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전남 전북을 좀 광주와 독립해서 제대로 일정을 가지고 돌고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드릴 만한 부분이 있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보면 당일치기 일정으로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서도 1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거 유권자들이 느끼시기에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좀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좀 제대로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토론 나와서 저도 이제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칭찬을 하나 해드리면은 정책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배우자의 그런 것들 허위 경력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상당히 잘하셨다. 그리고 법률적인 역기까지 섞여서 칭찬 정말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정말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중에 우리 그 이재명 후보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책 토론이 아닌 다른 토론 이슈 현안 이슈로 토론을 하면은 좀 되게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지 않을까랄 정도로 말씀을 잘하셨고 지적 하나 해드리자면은 뭐 종부세 이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집 없어서 모른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정책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청약통장 안 만드는 이유가 집 없어서 안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또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실제 자기 명의의 집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간 윤석열 후보가 뭐 자기 명의의 집이 아니다 보니까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것도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관훈 토론은 제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좋아졌다. 네, 맞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생각 들고 권성동 의원의 성희롱 의혹, 강원도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준석 대표도 함께 있었다. 김은혜 대변인도 함께 있었다. 후보도 함께 있었습니까? 그랬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또 모든 그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한 테이블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고 또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테이블을 따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함께 있었으면 방역법 위반이다. 네,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 설마 뭐 방역 수칙을 위반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술자리를 가지는 거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게 아무튼 이게 뭐 저도 권성동 의원의 정확한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정확한 상황 알 수 없어서 또 권성동 의원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역 방송사들이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하던데 오늘 제가 보니까는 또 그 술집 입구에 CCTV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나가고 난 뒤에 경찰이 도착하는 모습 이런 게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아니라고 하면 확실히 매듭을 지어줘야 이슈가 오래 안 가지. 계속 빙그적거리면 이슈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아니, 권선동 의원이 그런데 왜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인을 상대로 하겠다는 건 그런 건가요? 언론을 상대로요? 아니 그거 보면은 우선은 그 경찰에 출동했던 그런 거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1시 22분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성희롱 발언을 당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해요.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10명이 넘게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신고 조치, 나머지 조치에 뭐가 있냐면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소 절차 등을 안내했다. 그러니까 경찰도요, 이것이 별거 아닙니다라고 끝나는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앞뒤 상황을 들어보고 고소 절차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것은 뭐 경찰에 처음에 신고를 할 때 녹음 파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거 무조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저 77,000원 그 영수증도 말이죠. 현장에서 계산을 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이거는 수행팀에서 먹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후보가 계산한 거다 하면서 또 김명민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법적 조치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무서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선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천하람 변호사 1분 남았어요. 네. 뭐 민주당도 법적 조치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신고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고소 절차를 안내한다라는 거는 그냥 거의 그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고소하신 분한테 들어보고 그때 당장 그러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 의사를 밝히겠냐라는 걸 물어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라도 뭐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가셔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건 일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네네. 경찰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고소 절차 등을 안내했다라고 기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네. 사실관계 정리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처럼 후보 또 후보 주위에 있는 분들 술자리를 줄여야 된다. 이 말에는 100번 동의하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이경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